허라, 뭐지? 편지를 쓴 놈이 니년이었나? 허참, 이거 어이가 없어서. 여자가 혼자 나왔단 말이지. 겁도 없구나. 그깟 돈이나 뜯어내려는 속셈 때문에 이곳이 네 마지막이 되겠구나. 깊은 산속, 곽소저는 낯선 사내에게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해 봄,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들었나? 김진사 댁 아들과 곽진사 댁 따님이 혼인을 한다지? 두 집안이 합치면 그야말로 명문가 아니겠는가? 곽소자 같은 교수는 아무나 얻을 수 있나? 김생은 참 복도 많지? 이제 두 집안이 사돈을 맺으면 온 고을이 더 번성할 게야. 잔칫집에 들어선들 골목마다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장정들은 국밥을 떠먹으며 서로 장단을 맞추고 아이들은 장터 한쪽에서 박수치며 장난을 쳤습니다. 노인네들은 모여앉아 옛날 명문가 혼사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였고 모두가 기다리던 혼인, 모두가 축복하는 혼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환한 웃음소리 뒤에서 이를 악문 사내가 있었습니다. 혼인이라. 김진사의 아들이 곧 곽진사의 사위가 된다고? 천하가 부러워할 혼인이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땠는가? 김진사 때문에 산골 초가에서 피를 토하며 쓸쓸히 눈을 감으셨다. 임종 앞에서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김씨 가문이 흥하면 너는 반드시 패가 한다. 눈 속에 파묻힌 초가에서 기침하던 아버지의 얼굴을 나는 잊지 못한다.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남기신 김씨 집안이 흥하면 반드시 네가 패가 한다. 그 저주가 내 귀에 맴돌아 평생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은 적이 없다. 김생, 네가 웃는 날은 내게 아버지의 지옥을 떠올리게 하는 날이다. 나는 반드시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내 혼인을, 내 앞날을 산산이 부수고 말리라. 기쁜 혼인 소문과는 별개로 이미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검은 원한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곧 피비린내 나는 사건으로 마을을 뒤흔들게 됩니다. 김생은 곽진사 댁으로 향하는 길목, 반드시 들러야 하는 주막에 이르렀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밑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났고 안에서는 국밥 냄새와 술 액는 향이 진동했습니다. 길손들은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소리를 높였고 탁자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쟁쟁 울렸습니다. 이보시오 산비나리, 술은 마셨으면 답부터 내야 하지 않겠소? 내 아직 술을 주문한 적이 없는데 무슨 값이오? 아니, 어제도 외상치고 그냥 갔다지 않소? 이래서 산비들이 문제라니까.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몰리자 김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근거 없는 말이오.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하지만 웅성거림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누군가는 손가락질하며 수군댔습니다. 그때 장정 하나가 슬그머니 나섰습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며 사는 사내, 이름은 최등만이었습니다. 자자, 그만들 하시게. 김생나리 같은 분이 설마 외상치고 도망가시겠소? 내가 술 한 잔 대접하리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김생도 억울한 마음을 달래려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등만은 교묘히 술에 약을 섞어두었습니다. 따끈한 술향기에 잠시 마음이 풀린 김생은 곧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더니 이내 탁자에 엎드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최득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용히 그의 옷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곽소저가 정성껏 수놓아준 향낭,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증표가 손에 잡혔습니다. 이제 증표는 내 손에 있구나. 이것으로 너는 끝이다. 최득만은 곧장 주막 주인을 불렀습니다. 어제 약속한 수고비는 이 근처 숲에 숨겨두었소. 나를 따라오시오. 주막 주인은 욕심에 눈이 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지나 깊숙한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나무 밑 최득만이 미리 준비해둔 밧줄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주막 주인의 발목이 단단히 조여 올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내려달라고! 주막 주인은 그대로 거꾸로 매달려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팔과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숲속은 이미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득만은 차갑게 웃으며 그의 앞에 섰습니다. 수고비는 필요 없네. 이제 그 입을 담을 차리지. 칼이 번쩍이며 어둠 속을 스쳤습니다. 잠시 후 주막 주인의 몸은 축 늘어졌고 피가 낙엽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는 김생이 지녔던 향낭이 던져졌습니다.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그 향낭은 핏빛 낙엽 사이에서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을 나서던 사람들은 주막 주인이 보이지 않자 숲속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곧 매달린 시체와 함께 김생의 향낭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외쳤습니다. 이건 김생의 물건 아니냐? 맞다, 곽소저가 수놓아준 향낭이라 하지 않았나? 그 순간 최득만은 태연한 얼굴로 군중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도 다 있나? 하지만 증표가 여기 있으니 범인은 뻔하지 않겠소? 사람들은 전날 주막에서의 다툼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생은 억울함을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포졸들에게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곽소저는 김생이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자 깊은 충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옥문 앞에는 거칠게 생긴 포졸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곽소저는 망설임 없이 치맛자락 속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잠시만, 그가 지녔던 물건을 살펴보게 해주시오. 포졸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은자를 주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김생의 소지품이라며 꺼내온 향낭이 곽소저의 손에 올려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것을 살폈습니다. 분명 자신이 정성껏 수놓은 특별한 문양이 그대로 있었지만 가는 명주 손목끈은 매듭이 곱게 풀린 것이 아니라 마치 손톱으로 억지로 뜯긴 듯 거칠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스스로 벗었다면 이렇게 될 리 없어. 누군가 강제로 끊어낸 것이 분명하다. 곽소자는 곧장 숲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죽은 자리에는 아직도 낙엽 위에 밧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밧줄을 집어들어 매듭을 살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올가미가 아니야. 꼬임이 거꾸로 되어 있어. 오른손잡이라면 이렇게 묶을 수 없어. 왼손잡이만이 만들 수 있는 매듭이다. 그 순간 눈빛이 번쩍이며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생의 결백을 증명할 실마리가 손에 잡힌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오라버니의 누명을 벗기고 누명을 씌운 자를 반드시 잡아내겠다. 곽소저는 향낭과 매듭에서 단서를 얻었고 진범을 찾기 위해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날이라 북적이는 장터는 생선 비린내와 약초 냄새, 장군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곽소저는 이웃들과 장정들을 차례로 붙잡고
은근히 물었습니다. 혹시 숲 근처에 사는 사람 중에 왼손잡이는 없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다가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김생을 따라 길에 나섰던 하인이 다가와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소정, 사실은 장터에 자주 내려오는 나무꾼이 있습니다. 이름은 최등만이라 하지요. 그는 밥을 늘 왼손으로 먹습니다. 숟가락을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는 그릇을 잡곤 했습니다. 곽소저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곧장 다른 장정들에게도 물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소, 최등만은 늘 왼손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도끼질도 밥 먹는 것도 죄다 왼손이 더 있다. 곽소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끊어진 향낭의 손목근, 숲의 매듭,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증언까지. 더는 우연일 수 없다. 이제야 길이 보인다. 그녀는 김생을 구할 마지막 희망이 자신 손에 쥐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곽소저의 눈빛은 누구보다 맑고 굳세게 빛났습니다. 곽소저는 깊은 밤 홀로 앉아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끊어진 향낭, 숲의 매듭, 장터의 증언.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범인의 입에서 직접 범행을 자백하게 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 방법이야. 이거라면 오라버니를 반드시 살릴 수 있어. 곽소저는 붓을 들어 편지를 썼습니다. 곽소저는 편지의 말투를 남자의 말투를 흉내내어 썼습니다. 나는 그날의 왼손 매듭을 알고 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정한 때와 장소로 나와라. 나오지 않는다면 너는 영영 빛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편지를 받은 최등만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들켰단 말인가. 그러나 돈만 바라는 자일 수도 있지. 어쩌단 나가야 한다. 순이 범행을 알고 있다고 하면 포도청에서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여 도망치거나 영영 숨을 염려가 있었습니다. 곽소저는 일부러 돈을 노리는 듯한 남성네의 말투로 편지를 썼던 것이지요. 곽소저의 기발한 이 방법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곽소저는 범인과의 대면을 준비하며 아버지 곽진사와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김생 오라버니를 구할 길은 이것뿐입니다. 관아의 힘을 빌리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미리 청해받은 문서를 포도대장에게 건네 설득했습니다. 포도대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졸들은 옷에 나뭇가지를 달아 위장하고 저마다 나무 뒤나 덤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또한 창과 병기에는 먹물을 발라 달빛에 반짝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치밀한 위장과 매복이 준비되었습니다. 곽소저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바로 범인이 올 장소에 범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밧줄 함정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녀는 나뭇잎과 낙엽으로 덮어가며 손으로 매듭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네 놈도 어디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내가 만든 수법에 네가 스스로 걸려들게 되리라. 담은 고요했고 숲에는 풀벌레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곽소저는 매듭을 고치고 또 고치며 한치의 허술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두 손은 흙과 낙엽에 젖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약속한 시각이 가까워졌습니다. 곽소저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고 온몸은 떨렸습니다. 살인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곽소저는 옷자락을 고쳐 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숲 가장자리에는 포졸들이 이미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곽소저는 하늘을 보며 범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하늘에는 옥중에서 고초를 겪는 사랑하는 김생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숲속에 적막이 내려앉았을 때 어둠을 가르고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최등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빛은 음침했고 손에는 흉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허라, 뭐지?
편지를 쓴 놈이 니년이었나? 하참, 이거 어이가 없어서. 여자가 혼자 나왔단 말이지. 겁도 없구나. 그깟 돈이나 뜯어내려는 속셈 때문에 이곳이 네 마지막이 되겠구나. 최등만은 곽소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처음부터 위협했습니다. 곽소저는 담담히 앉아 있었고 마치 홀로 나온 듯 연기했습니다. 최등만은 곽소저를 얕보며 방심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곽소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짓을 벌였소? 김생나리에게 왜 누명을 씌운 것이오? 곧 죽으려니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최등만은 의기양양하게 굴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내 비록 여기서 명을 달리하더라도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야겠소. 만약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연약한 아녀자라 해도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곽소저 역시 옷섬에서 달빛에 반짝이는 작은 은장도를 빼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등만은 잠시 흠짓하는가 싶더니 별 위협이 되지 않자 박장대소하며 말했습니다. 고작 그런 손가락만한 칼로 뭘 하겠다고? 궁금하냐? 좋다. 어차피 여긴 아무도 없으니 내 특별히 말해주지. 얘기가 끝나면 저승에 가서 푹 쉬고 있거라. 김생이라는 놈도 옥살이를 하다가 곧 뒤따라갈 테니. 최등만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격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 집안은 본디 장의 면포를 빌려주며 살았다. 허나 김진사가 왕명을 받아 면포를 공정하게 풀어 백성을 구제했지. 그 덕에 사람들은 살았으나 내 집안은 몰락했다. 우리는 산으로 쫓겨나 굶주리며 버텼다. 그는 손가락을 떨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피를 토하며 임종 때까지 원망하셨다. 모든 게 김진사 때문이라고. 내가 그 한을 잊을 수 있겠나. 김진사, 그 자식이야말로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흉이었다. 그의 입가에 기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무너뜨렸다. 김진사의 아들 김생을. 그의 혼인도 명예도 삶도 다 짓밟아버렸지. 김진사를 죽이면 뭘 하겠나. 그 아들 김생을 살인자로 만들어 평생 살인자의 아버지라 불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걸 지켜보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지. 평생 우리가 받은 고통을 되돌려주고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곽소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최등만의 손이 허리춤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너만 없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최등만은 칼을 빼들며 곽소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곽소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내 이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소. 그러고는 몸을 돌려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최등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쫓았습니다. 가시덤불과 뿌리가 발목을 잡았고 달빛은 나뭇잎에 부서져 길은 더 험해졌습니다. 풀벌레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숨가쁜 발자국이 깊은 어둠을 찢었습니다. 곽소저는 약속한 자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순간 발밑에서 휙 소리가 나더니 최등만의 발목이 끌려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야? 놔라! 그는 거꾸로 매달려 허공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곽수저가 돌아서서 매섭게 외쳤습니다. 포도대장 나리, 모든 것을 다 들으셨지요? 전부 들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숨어있던 포졸들이 덤불을 헤치고 뛰어나왔습니다. 검게 먹을 먹인 창끝은 달빛에도 번들거리지 않았습니다. 결박하라! 꽝! 밧줄이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최등만이 광결인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내 계획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 반드시 네 년을 그냥 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그러나 곽수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최등만에게 다가가 귓가에 바람처럼 속삭였습니다. 지옥에 가서 편히 쉬시게나. 네가 걸린 그 매듭은 내가 너를 위해 친히 준비한 오른쪽 매듭이니까. 곽수저의 속삭임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듯 최등만은 멍하니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명을 씌운 그 방법 그대로 자기가 당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포졸 둘이 양팔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관하로 가자! 소동이 가라앉자 곽수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포도대장은 깊이 허리 숙여 말했습니다. 소저의 지혜가 한 사람의 생을 살렸소. 내가 반드시 조정에 보고하리다. 포졸들의 손에 끌려간 최등만의 억울한 외침은 곧 잠잠해졌습니다. 김생은 옥에서 풀려났고 곽소저와 마주섰습니다. 소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소. 아닙니다. 오라버니를 구할 수 있어 제 마음이 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주위에 있던 이들은 숙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에도 이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어좌에서 말했습니다. 곽소저의 지혜와 용기로 한 인재의 목숨이 살아났다. 이에 그녀의 절개와 용기를 기려 연료문을 세우도록 하라. 왕명을 받은 관리들이 곽소저 집 앞에 연료문을 세우자 고을 백성들은 연일 모여들어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생은 다시 항문에 정진했습니다. 매일 새벽 붓을 잡았고 마침내 과거에 장원급제하였습니다. 소저, 이제 그대의 믿음에 보답할 길이 열렸소. 김생은 고향 고을의 관리로 임명되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자신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가슴 아픈 기억이 있기에 누구보다도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는지 세심히 또 세밀하게 살피고 탐관오리들은 엄벌에 처했습니다. 청렴과 사랑으로 고을을 다스리니 사람들은 두 팔 벌려 김생을 칭송했습니다. 우리 고을은 이제 살만하다. 모두 김생나리 덕분이지. 김생과 곽소저는 슬하의 두 아들과 두 딸을 두고 긴 세월 동안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사랑과 지혜로 맺어진 부부는 백성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지요. 감사합니다.